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1118회. 아휴,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들. 예, 배워서 남주냐라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배우는 이유는 남 주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배우면 뭐 조금만 배워도 웬만큼 먹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 이유는 아마 보나마나 남 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 아마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핵심어는 통섭입니다. 이게 한 15, 16년 전 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졌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번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분야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더 놀라운 일은 사실은 이거는 제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쓰신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개념이고 단어인데 윌슨 교수님은 저 책을 출판사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게 대박을 칠 줄 알고 선인세로 5억을 받았답니다. 근데 책이 안 팔려가지고 그 왜 우리 싸이가 말춤 추러 미국에 가가지고 NBC라는 미국 방송의 모닝쇼에 가서 말춤을 췄잖아요. 그 모닝쇼에 저 대단한 학자가 또 가가지고 책 선전도 하고 뭐 오죽 출판사가 들들 볶았으면 이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이 통섭책을 같이 번역한 장대익 교수, 지금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교수가 됐는데요. 장대익 교수가 버스턴에 간 김에 윌슨 교수님을 아련하러 갔더니 뭐 굉장히 반기시더래요. 손주가 왔다고, 이제 제자의 제자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장대익 교수가 한국에서는 통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이 너무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아니 걘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래요. 제가 보기에 제가 윌슨 교수님보다 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저 책이 1998년에 나온 책인데요. 1998년이면 지난 세기 말이잖아요. 또 지난 밀레니엄, 지난 1000년이 끝나가던 그 무렵입니다.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무렵인데 미국은 이미 윌슨 교수님이 저런 책을 쓰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문 간의 넘나듦이, 학문 간의 소통이 이미 시작된 나라였어요. 거기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윌슨 교수님은 뒷북을 좀 치신 거고요. 우리는 왜 미국에 비해서 대개 한 변화의 흐름이 한 10년, 15년 느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막 싹 트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통섭이라는 그릇을 꺼내놓으니까 저는 타이밍을 맞춘 거고요. 윌슨 교수님은 사실은 조금 늦으셨어요. 그랬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 공자님이나 서양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학자가 어느 한 분야만 하던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관찰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시대가 서양으로 치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학문이 쪼개지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는 물리학을 하고 누구는 경제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 이게 좀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합니다. 생물학 안 해도 생리학, 유전학, 세포학 별의별 쪼개가지고 다 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옆에서 뭐 하는지 전혀 관심도 안 두고 따로따로 학문하는 시대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많이 발견한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놓고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조금 부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세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학문이 오히려 합쳐지고 서로 넘나들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실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좀 지나쳤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뭐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전 자꾸 주변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저 귀양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귀양 좀 보내주세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귀양을 간다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그래도 이 유서 깊은 이 전통의 아카데미에 오늘 제가 불려왔다는 사실은 저 그래도 괜찮은 학자인가 봐요. 예, 그래서 참 뿌듯한데요. 네. 근데 솔직한 심정은 불안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서요.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과연 난 뭘 남기고 가나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통섭을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져놓고 저 스스로도 워낙에 제가 오지랖이 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놈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통섭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공부 모임에 쫓아다녔어요. 우리 옛날 선비들의 글을 읽는 모임에 몇 번 다녀봤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어떻게 그 옛날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얘기를 이미 다 해버렸는지 참 대단하다 이러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제가 어느 날 기가 막힌 발견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유배지에서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와 계셨었고요. 뭐 여기 북글씨 하시는 서예 하시는 선생님 계시면 저랑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러면 주사책 좀 얄궂어 보여요. 뭐 그거 김정희 선생님 저 제주도로 쫓겨가고 오죽 할 짓이 없으셨으면 붓 가지고 막 이러시다가 그 참 얄궂은 서체도 만들어내시고 정약용 선생님은 아예 아드님한테 그런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귀양 왔다. 참 할 일이 없구나. 나는 아무래도 책이나 써야 할 것 같다. 만일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을 가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마도 저 한양에서 맨날 당파 싸움 하느라고 인생 조졌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귀양을 가는 바람에 진짜 할 짓이 없으셔가지고 책 따위나 쓰시다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시는 바람에 그 양반을 오늘날 우리는 대학자로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방법은 귀양 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귀양 보내달라고 이제 근데 오늘날 제가 TV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제 조상님이 귀양을 가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최영 장군인데요. 예, 제가 최영 장군 37대 후손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힘을 써주셔가지고 예, 제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으로 귀향을 당했습니다. 예, 제가 저 동네를 귀향지라고 표현하면 뭐 혹시 이 방에 저 지역 출신이 계실 리는 없겠지만 계시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저 동네 환경부에서 지어준 이 멋있는 건물 빼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깡촌입니다. 거의 탁 제가 도착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드디어 내가 귀양 왔구나. 예, 여기 부지가 한 30만 평 되는 곳인데요. 저는 대학 교수로 평생 살았는데 보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총장은 고사하고 학장, 처장 뭐 이런 거 하라고 참 여러 번 요청을 받았는데 뭐
한 번도 제가 안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신다 그러면 저 양반은 감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문만 하는 올곧은 학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더 솔직하게 고백해라 그러면 제가 좀 얌체거든요. 그 학장, 처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교수님들 연구 잘하시고 교육 잘하시라고 그게 전문 용어로 따까리예요. 그걸 제가 왜 합니까? 미쳤지. 그래서 하라 그럴 때마다 뭐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교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 괜히 보직 맡으면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일체 안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말년에 국가기관에 기관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안 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하여간 오고 초려를 당하는 바람에 제가 맡았는데 막상 부임을 딱 하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귀양지 아니야. 나 제대로 온 거네. 저는 기관장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제가 직접 나무 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 결제만 몇 번 하면 저는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30만 평 부지를 매일 걸으면서 생명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면서 위대한 역작을 남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엄청나게 착각을 했더군요. 제가 3년 2개월 일했는데 서천에 와 있는 날 해가 아직도 떠 있을 때 관사에 돌아가 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냥 정말 무지막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고생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너무 몰라서 너무 경험이 없어서 행정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이 하려니까 참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가 저는 이 2008년에 환경부에서 저한테 이 총괄 기획을 해달라고 들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쳐가지고 국립생태학연구소 뭐 이렇게 가지고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저는 연구소를 만드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1년 내내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원장으로 딱 서천군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제가 마을의 제2의 인사, 유명 인사가 되더라고요. 군수님 다음으로 제가 중요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뭐 마을 행사만 벌어지면 군수님이 이제 마이크 잡고 뭐 한 말씀 하시고, 어이구 생태원장님 오셨네 한 말씀 하시죠. 전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후닥닥 올라가서 이제 마이크 잡아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제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냥 마을 어르신들이 쟤는 왜 왔냐 그런 표정으로 그냥 몰랐어요. 저는 연구소 운영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저를 내려보낸 거였어요. 여기 분들이 금강 건너 군산에 새만금 사업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갯벌 많은데 개발하게 해달라 그리고 삭발하고 광화문으로 쳐들어간 거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는 갯벌이 오히려 더 소중한 거 아니냐. 새만금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서 시작한 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립생태원을 지어줄 테니까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면서도 경제 이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그런 실험을 해봐라. 그러고 줬는데 공장 지어달라고 쳐들어갔던 분들한테 이게 영 맞득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웬 대학 교수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입만 열면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 뭐 이러니까 저 자식은 왜 왔냐 이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이제 일을 맡았으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답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깡촌에
전국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분들이 이 동네 와서 돈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을 이 동네로, 이 깡촌으로 불러들이려면 뭘 해야 되나. 그것도 뭐 금방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끊임없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구나. 제가 평생 한 게 자연 관찰한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관찰을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가 너무 독특하다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장성군도 지금 저 옐로우시티 해서 그 축제에 100만 명이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양 사람들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보면서 뭔가를 배우고 이런 게 여행하는 이유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새로운 걸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 갔다 왔다가 중요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 파리의 노틀담 사원 불탔을 때 우리나라 분들도 그 뒤에 댓글 많이 올리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댓글은 대개 사진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 나도 갔다 왔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안에 뭐가 불타고 뭐 이러니까 댓글이 미적지근한 댓글이 붙는데, 야, 거기 그런 것도 있었냐? 우리나라 저 유럽 여행 뭐 어쩌다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호텔에서 아침 새벽에 버스 타야 되잖아요. 왜? 그날 7군데를 찍어야 돼요. 우리는 가서 그 앞에서 이거 한번 하면 갔다 온 거예요. 인증샷 한번 딱 찍으면 나 거기 갔다 왔어. 문제는 뭐냐? 한번 갔다 온 곳은 절대 안 가신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이라고 멋있는 곳이 생겼다는데요. 어르신 가보셨어요? 아,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이분은 관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안 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재방문율,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동포 중에서 한 번 왔다가 절대로 다시 안 오는 그 상태로는 1년, 2년, 3년은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방문객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왔던 분이 또 와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방문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그럴 때 그거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제가, 가셨을 때 개미 전시회 보셨어요? 뭐? 나 갔을 때 개미 없었는데? 아이씨, 또 가야 되나? 예,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직원들이랑 설명을 하고, 제가 3년 2개월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전시를 한 30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서면 거기 또 뭐 새로운 거 한다더라. 그래서 또 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제가 한 게 개미세계 탐험전인데요. 제가 평생 여러 가지 동물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연구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미인데요. 개미를 평생 연구했으면서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미와 배달민족과 무슨 관계인지 제가 이걸 아직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양반이 쓴 개미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많으시네요. 제가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그 개미라는 소설은요, 전 세계 UN 가입국 중에서 딱 2나라에서만 팔린 소설입니다. 네, 그냥만 프랑스 사람이라서요, 불어로 썼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팔렸고요. 그게 1999년에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여러분이 아마존에 들어가면 지금도 사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책 거의 팔리지 않았고요. 동양의 작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프랑스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개미책을 영어로 한 권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Secret Lives of Ants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2014년에 이걸 썼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 팔았는데요. 베르나르는 지금 20년 넘게 판 거고요. 제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책 팔아서 돈을 챙겼냐? 아닙니다. 저도 몇 권 못 팔았습니다. 근데 베르나르는 더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완전히 무시한 책이 왜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대단하게 팔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는 야생동물이 누굽니까? 장성엔 뭐 그냥 저 읍에 그냥 계속 멧돼지들이 매일 막 뛰어다니 그런 건 아니죠. 어쩌다 멧돼지 만난. 우리가 그래도 매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야생동물이 개미입니다. 저 뭐 오늘 저한테 저 강사료를 뭐 그렇게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부수입 좀 챙겨가려고 그럽니다. 이 멋있게 지어놓은 이 건물 안에 개미 들어와서 살고 있다. 저 5만 원 걸겠습니다. 다 걸어주십시오. 저 확실하게 챙겨갑니다. 이 세상에 개미가 살고 있지 않은 곳, 남극, 북극, 만년설 덮여있는 산꼭대기, 바닷속 빼면 이 세상에 개미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개미를 제가 잡아다가 전시를 하겠다는데 왜 보러 오시는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 바깥에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개미전을 제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화여대 역사상 최고로 사람이 많이 온 전시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는 바람에 직원들이 8개월 동안 점심 식사를 못 나갔다는 겁니다. 김밥으로 계속 해결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왜 보러 오세요? 저 바깥에서 그냥 보세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미에게 뭔가 느끼는 게 별다른 게 있나 봐요. 근데 대국립생태원에서 하는데 그냥 국내 개미 몇 마리 잡아서 하는 건 제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요. 농사 짓는 개미가 있거든요. 이파리를 잘라다가 그걸 몰고 와서 이걸로 퇴비를 만들어서 요 하얀 것들이 버섯입니다. 버섯을 경작해서 먹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농사를 짓는 동물이 딱 셋입니다. 개미, 흰개미,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동물. 예. 근데 이 동물은 농사를 지은 지가 기껏해야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000년, 11,000년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농사라는 걸 했다는 건데 우리 종이 지구에 탄생한 거는 한 25만 년 전쯤 되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농사를 지은 건 우리의 존재 역사 중에 5% 미만이라는 겁니다. 25만 년 중에 10,000년이니까요. 그 95% 이상의 이 오랫동안 우리는 뭘 했냐? 주워 먹고 잡아먹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렵 채집이라고 부르죠. 그저 그러고 살다가 우리 조상님들께서 아주 최근에 야 한번 길러 먹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해보는 우리는 농사 초년병들이고요. 얘네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나 저희가 DNA 조사를 통해서 해봤는데 무려 6,500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남미와 북미 사이의 바다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그게 먼지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공룡들, 그 거대한 공룡들이 완전히 멸종했던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부터 이 친구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에 관한 신토부리가 쟤네들입니다. 저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가 저 전시를 시작했고요. 또 호주에서는 대개 개미들이 지하에 굴 파고 사는데 얘네들은 나뭇잎을 이렇게 엮어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자기네들이 방을 만들고 방 만드는 광경은 뭐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개미허리라 그럽니까? 여성들이 아주 갖고 싶어하는 개미허리. 그 가는 허리를 뒤에 놈이 입으로 물고 그 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물고 하는 형식으로 바디 체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누군가가 구령을 부르는 것처럼 이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협업으로 이쪽 이파리를 끌어당깁니다. 쫙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고
자기들 중에 애벌레가 고치를 틀어서 몸을 감쌀 때 그 분비하는 실크를 가지고, 명주를 가지고 이걸 꿰매는 겁니다.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방을 만듭니다. 저 광경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예, 이런 개미들을 제가 열대 정글에 가서 잡아다가 비행기로 영국으로 모셨다가 영국에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또 비행기로 인천공항으로 와서 무진동 트럭으로 서천으로 와서 막 이건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저한테 내려준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1년에 관람객을 한 30만 명은 유치를 해야 지역 주민들한테 면이 선다. 제가 아니 이 깡촌에 어떤 미친놈이 온다고 30만 명이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대들었었는데, 예, 제가 그 장성과 마찬가지로 저도 첫 해에 100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참 극적으로 되더군요. 12월 30날 100만 명째 1년 번호를 가진, 입장권을 가진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숨어서 꽃다발 들고 숨어 있다가 싹 들어오시는데 확 뛰어나가서 그냥 폭죽 터뜨리고 뭐 이러고 사진 좀 찍으시죠. 그냥 같이 찍어갖고 환경부에 보냈더니 환경부에선 초대박 뭐 이래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뭐 2년 연달아 100만 명씩 오고 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마을에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그냥 끌어안고 뭐 저 임기가 언제까지냐 그래서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아이고 너 우리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뭐 교수님 가면 원장님 가면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저는 진짜 청와대에서 연임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걸 왜 청와대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지.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거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의 체중을 평생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그러긴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서울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지. 그냥 다짜고짜 저한테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근데 그거 안 보는 동안에 왜 이렇게 사람이 폭삭했어요?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거울을 봐도 전 폭삭한 게 맞는데 체중은 6kg가 늘었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다 여기로 가죠. 내장 비만으로다가. 그래서 전 더 이상 안 한다. 근데 여전히 남는 숙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손님 맞이를 했는데요. 저를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손님 맞는데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저는 이틀을 봐도 모자랄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하시는 소리가 시간 없어 빨리빨리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빨리 보셔야 돼요? 우리 오는데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4시간 걸렸는데 어영부영하다 집에 못 가요. 일행들한테 1시간 안에 다 보라고. 저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나. 이틀을 봐도 모자라게 제가 만들어 놨지만 한번 돌아봤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확 한번 도니까 16분이면 한번 통과하겠더라고요. 자,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100만 명이 와서 주차하고 들어와서 1시간 만에 휙 돌아보고 차 몰고 떠나면 서천군에 남겨놓고 가는 건 매연뿐입니다. 이게 과연 지역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작은 용역을 경영학 하시는 분들한테 맡겼는데 뭐 여러 가지 찾아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깡촌에 음식점이 250개가 새로 문을 열었답니다. 예, 확실히 지역 경제가 뭔가 돌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예, 작년에도 한 95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답니다. 그래서 지역이 확실히 이런 관광 콘텐츠로 지금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생태원장 시절에 한때 SNS에서 엄청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무슨 시상식 하는 날이었는데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주로 상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제가 상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커서
이렇게 들이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장려상 받으러 나왔어요. 그 상을 들이다가 갑자기 저한테는 이럴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높이 맞춰보겠다고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아이 요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이제 바깥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기자가 저를 이 사진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와가지고는 저한테 댓글이 10,000개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려의 화신이다, 진정한 어른이다, 뭐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이 사진을 올려놓는 이유는 저는 이런 마음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에게 저는 깍듯하게 존대했고요. 진심으로 제가 섬기면서 같이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 경영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경영을 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만 저는 아마 경영을 한 게 아니라 공영을 한 모양이다. 함께 경영을 했노라. 그 공영은 공동 경영의 그 준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공감 경영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시대의 리더가 나를 따르라 이런 게 통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리더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이제는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지도자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경영과 공감 경영을 하는 바람에 뭔가 제가 참 뜻하지 않게 그래도 처음 해본 짓인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감입니다. 자,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평생 침팬지 연구를 하신 프란스 월이라는 미국의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에이, 동물들이 그게 무슨 공감력이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책에 보면 우리가 금년이 이제 뭐 딱히 아직 음력설이 안 왔으니까 금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자년을 맞잖아요. 쥐의 해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기르면서 온갖 그 실험에 사용하는 쥐, 저희 흰 쥐인데요. 요만한 생쥐예요. 저 쥐를 한 케이지에다가 한 우리에다가 뭐 5마리를 넣고 한동안 키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씩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고 그 중에 한 마리에게만 밥을 주고 나머지 4마리를 굶깁니다. 그러면 이 한 마리가 처음에는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케이지에 내 친구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 배가 고파서 신음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동물도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건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포유동물 초창기부터 우리가 진화한 그런 능력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포유동물들이 저 공감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나랑 공감하죠?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이해하고 내가 울적한 날이면 더 내게 다가와서 나한테 안기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공감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훨씬 공감을 잘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크면서 자꾸 부모님이 네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공부나 해야지 뭐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무뎌져 간 거죠.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한 거 느끼신 분이 계시겠지만 TV 요즘 돌리다 보면 여러분이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셔도 이 아이들이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뭐 이런 아프리카 아이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빨리 돌려요.
못 보겠어요. 그만큼 저도 무뎌진 거죠. 그걸 보고 제가 공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장성에도 저 동남아시아에서 와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천에는 제법 많았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거기 배를 타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거기에도 공단이 몇 개 있어갖고 공단에서 일하는. 어느 날 저는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어디를 가던 길이었는데 초등학교 앞에를 지나는 데였는데 그 다문화 가정 아이랑 이제 우리 어떤 집에 아이랑 둘이 손잡고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의 어머니가 막 달려가더니 그 손을 황급히 떼고 물티슈로 자기 아이의 손을 닦아주는 장면을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언젠가 유럽의 어떤 나라들처럼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서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으로 이렇게 보듬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손잡고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끊어놓으려 그러는 이런 부분을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지만 글을 제법 많이 쓰고 삽니다. 제가 신문에 글 쓰고 산 지가 20몇 년이 됐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신문에 글 쓰는 일을 전문 용어로 지적질이라고 한대요. 예, 그냥 쓰는 게 나는 잘났고 니넨 다 못났다. 왜 이러고 사냐 뭐 이런 거 쓰고 맨날 정부 비판하고 뭐 이런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맨날 정부 비판하는 글을 참 많이 썼네요. 근데 제가 지금 자칫하면 저답지 않게 지금 정부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할까봐 약간 걱정스럽긴 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통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일까? 제가 제 어머니 아버지를 잘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요즘. 가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저를 야단을 많이 치셔가지고요. 저 문빨갱이 옆에 근처도 가지 마라.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신데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까? 예, 보면 서울에 살면 요즘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엔 태극기만 들고 다니시더니 조금 있다가 미국 성조기 같이 들고 다니시더니 요즘엔 이스라엘기를 또 같이 들고 다니십니다. 이스라엘기가 왜 등장해야 되는지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 서초동에 가면 또 촛불 들고 조국 전 장관 구해내야 된다. 예, 참 시끄러워 보이네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도 나가면 최루탄 쏘고 막 이러던 시위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전에서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시위 문화가 지극히 평화로운 신사적인 시위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사실 발전이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 언론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김동연 첫 경제부총리 그 양반하고 장하석 청와대 수석하고 둘이 마음이 안 맞는다, 뭐 공개석상에서 티격태격했다, 뭐 이거를 끊임없이 보도했는데
저는 그때 글을 준비했다가 게재를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는 바람에. 근데 저 무슨 글을 썼냐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가 오고 있구나. 옛날에는 청와대 수석이 장관실에 쓱 나타나가지고 대통령님 의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쓱 가버리면 장관이 뭐 그냥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부총리랑 청와대 수석이랑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 충돌을 하는, 이게 민주국가가 제대로 되는 민주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돼가는구나 글 쓰고 있는데 온갖 비판 일색으로 신문에 나온 바람에 아이고 깨갱하고 제가 글을 못 올렸는데,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갈등의 연속일까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민주국가로, 정말 성숙한 민주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거쳐야 되는 진통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보기에는 갈등이 너무 많은 건 참 골치 아픕니다. 이 갈등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소통이 안 돼서 불통사회로 겪는 사회 비용이 조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만 조금 잘하면 우리 수출 많이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라죠.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된다? 참 얄궂죠. 제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왜 네 말 들어? 네가 내 말 들으면 되지? 예,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내가 왜 협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를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에 소통이 없이 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단계인가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혼자 한 것처럼 하고 꺼내놓으면 그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단계가 또 소통입니다. 소통 없이 되는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안 하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군수님이 군청 직원들에게, 요즘 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소통, 협업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부서 간에 협업 좀 잘하시고 소통 좀 하시라. 부서 간에 만납니다. 앉아서 한 시간 회의합니다. 하다가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다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휴, 내가 저것들이랑 뭘 하려. 에휴, 내가 진짜 뭐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은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소통을 통해서 이뤄낸 일의 결과와 그냥 따로 한 일의 결과가 때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통은 이뤄내야 되는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귀뚜라미 수컷의 소통 노력을 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강의 시작한 지가 한참 됐어요. 이따가 저 강의 끝나면 저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실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박수 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박수 치셔야 합니다. 왜? 제가 수고한 거 같죠? 저는 그래도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저 떠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의자에 묶여가지고 지들 중에 한 마리만 이 앞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답게 살게 하고, 자기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옆에 사람이랑 떠들지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제가 온갖 동물을 다 관찰해 봤는데요, 이런 이상한 짓 하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시키고 강의를 듣는 이런 행동, 이 세상에 이런 거 하는 동물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동물이잖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뭐 물론 듣고 왔지만 오면서 또 두 분의 선생님한테 연달아 들었는데 그 긴 세월을 저 험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총구석에서 이 강연 아카데미를 이어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그 옛날 이곳에 피람 서원이 있었던 그 배움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걸 거잖아요. 제가 많은 동물을 관찰해 봤는데 한 30년 전에 동물행동학회에 가서 동물도 학습 능력이 있다, 동물도 배운다 이러면 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수천 가지의 동물에서 다 학습 능력이 있는 거 압니다. 새들도 배우고 뭐 온갖 동물들이 다 배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 연구를 해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그 다른 동물들은요, 당대에 이만큼 배웠더라도 태어나면 전부 출발선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노력해서 어느 정도 오다가 또 가면 또 돌아갑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출발선을 들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전대가 했던 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전대에서 습득한 그 지식을 우리는 전수받아서 출발선을 아예 들고 가는 동물이라서요. 우리랑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동물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만 그냥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형이 바로 이 장성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근데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저 운동을 잠깐 하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귀뚜라미 수컷은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요, 저 윗날개가 딱딱한 날개인데요, 저거를 하늘 높이 이렇게 치켜들고요, 저거를 비빕니다. 비벼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운동 저 지금 좀 찌부도 하시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안 돼서 뒤로 올리셔야 됩니다. 뒤로 올리셔서 소리를 내려면 그 두 팔을 비벼야 합니다. 바짝 붙여서 비비십시오. 예. 요거 10시간만 하고 제가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귀뚜라미가 울잖아요. 그러면 가을의 정취가 느껴진다 이러고 잠에 드십니다. 아침에 깨놨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자식이 밤새 울었나? 교대 근무했겠지 설마. 지금 해보셨잖아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중노동이에요. 근데 뭐 우리 집에 있는 그 귀뚜라미가 그놈일 텐데 그게 무슨 교대 근무를 했겠어요. 밤 9시부터 그놈이 긁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긁더라. 10시간을 긁은 겁니다. 쟤 왜 그러고 살아요? 제가 이 방 안에 여성들도 있어서 지금 약간 긴장해 있는데요.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를 미투 고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강의를 위해서 잠깐 재밌게. 귀뚜라미 수컷으로 태어나서 장성 군수 되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까? 귀뚜라미 수컷은 찬바람 불기 전에 암컷 만나서 짝짓기 하는 게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긁는 겁니다. 주변 풀숲에 암컷 귀뚜라미들이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1시간쯤 긁었더니 한 마리가 와요. 짝짓기 했어요. 또 30분 긁으니까 또 한 마리 오네. 또 짝짓기 했어요. 밤 11시도 안 됐는데 7마리랑 짝짓기를 했어요. 그러면 쟤도 되다. 나 그냥 잘래. 이제 충분히 했어. 자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 7시까지 계속 긁는 이유는 뭘까? 아무도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암컷은, 인간 암컷을 포함해서 모든 암컷은 뻐개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수컷들은 뻐갤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방법이 없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암컷의 몸을 빌려야 내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뻐개고 살다가도 그 순간에 오면 간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나폴레옹도 문 닫아 걸고 조세핀 앞에서 탁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저 오늘 제 강의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예, 사모님께 잘하십시오. 예,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수컷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하는 것밖에는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귀뚜라미 수컷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암컷과 소통하지 않으면 쟨 태어날 필요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솝 할아버지가 우화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저 동물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솝 할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이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돼서 배가 고파서 개미집 문을 두들겼다. 1. 겨울까지 사는 배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틀렸고요. 배짱이가 놀고 먹었다? 이거 섭한 얘기예요. 개미들은 우리 눈에 띄는 개미는 다 나와서 일하는 개미만 눈에 띄어서 그렇죠. 사실은 개미 사회에서는 80대 20 법칙이라는 게 있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나와서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됩니다. 지하에서 80%의 개미들은 쉽니다. 놀고 먹고 뭐 가물을 즐기는 건 아니고요. 개미 사회는 워낙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사고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었잖아요. 태안반도 앞에 기름 유출되기도 하고 뭐 대구에서 참사도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이 원래 우리가 하던 일에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미 사회는 그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국가의 노동력의 20%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80%는 비축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진화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개미가 우리보다 훨씬 진화한 동물입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지금 군청 직원의 20%만 활용하십시오. 80%는 늘 쉬게 하시고, 그럼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개미는 이미 그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청와대에 이만한 저 모니터를 탁 설치하시고 일자리 챙기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개미를 연구했기 때문에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저 일자리가 없어서 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른바 취준생이라는 양반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저 한 5만 명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예, 우리 5천만 중에 5만 명이면 0.1%인데, 아니 개미는 80%가 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1%가 쉬는 꼬락서니를 못 보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의 노동화 반드시 마지막 놈까지 일하게 해라.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될 일은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저 그거 5만 명 놀게 할래요. 5년 동안 1년에 1억씩 줄 테니까, 1년에 5억씩 줄 테니까 그냥 쉬어. 사인해.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사인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못 놀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그 5만 명 중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놈이 2놈만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뭔가 고안하고,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2개가 딱 만들어진다. 끝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는 놈이 있어야 그 놈이 나중에 일 저질러요. 개미 나라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20%의 일하는 개미를 없애면 나머지 80%에서 또 20%가 나와서 일합니다. 걔네 없애면 또 20%가 나옵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이 이걸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오는 놈이 있더랍니다.
예, 눈치 살살 보고 그 20%에 안 끼려고 뒤로 살살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놈. 하여간 얌체, 게으름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 7, 8년 전에 논문으로 나와서 우리 야 이런 거구나 했는데 2년 전에 또 새로운 그 팀에서 새로운 논문이 나왔는데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런 나라들을 쫙 오랫동안 비교를 했는데요. 나라마다 다 다르대요. 국민성이. 어떤 나라는 그런 얌체가 별로 없는 나라가 있대요. 급해지면 내가 하겠다 자원하면서 막 나오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국민이 다 성실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얌체가 많은 나라가 있답니다. 끝까지 숨는 놈들이 많은 나라. 근데 오랫동안 비교해 보니까 어떤 나라가 끝에 살아남느냐? 얌체들이 있는 나라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왜? 너무 성실한 나라는 피로 사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큰일이 벌어지면 다 피곤해가지고 뭘 못하는데 요 얌체들이 있는 나라들은 그때가 되면 요 얌체들이 진짜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야 되네. 그래갖고 나와갖고 그놈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 모두가 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기계가 많은 걸 해줄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전 국민이 100% 취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모내기 하는 날 다 일하기로 했는데 요 둘째 아들 요놈 자식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연애질하다가 모내기 같이 안 했잖아요. 저녁에 집에 살살 기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그냥 이놈의 자식 너 그래갖고 걔를 광에다가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굶겨서 죽여버렸죠. 아니잖아요. 밥은 줬잖아요. 뭐 몇 대 맞았지만 우리가 농경을 할 때는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전문 직업 사회가 된 다음에 직업이 없는 자 먹지도 말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추진하는 게 기초 그 소득은 갖고 있자는 겁니다. 누구나 적어도 먹고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쁜 건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저것들은 일도 안 하면서 실업 저럽 급여나 타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일 좀 안 하고 뺀질거리는 둘째 아들도 먹여서 키웠던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군수가 되지. 군수님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동물의 세계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소통을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거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들 뭐 들여다보고 일합니다. 근데 자기 건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뭔지 알지도 못하고 다 그냥 각자 뭘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붙이면 자전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전체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학자가 하이젠버그라는 학자가 부분과 전체라는 책으로 멋지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왜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연과학은 주로 부분을 들여다보는 학문이고요. 인문학은 주로 전체를 보는 학문이잖아요.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Society of Fellows라는 명예교우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30년 초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총장님이셨던 로월 총장님이 이제 총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당신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곳을 만들었는데요. 저번에 만드는 취지가 뭐냐 그러니까 대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만 놔도 그 양반들이 잡담하는 동안에 불꽃이 튀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당시 하버드 대학의 거물급 교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분들은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모이라고
전 총장이 아무리 그래도 잘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 뭘 하냐면 100년 묵은 포도주를 구해가지고 그걸 따라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학자들도 야, 100년 묵은 포도주는 무슨 맛일까? 그러고 꾸역꾸역 모이더랍니다. 그래갖고 모여서 이제 포도주 했는데 저 양반이 뭐 100년 묵은 포도주를 100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대충 끝나가는데도 그때쯤 되니까 예를 들면 철학하시는 분이 오늘날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 뇌를 들여다보시기 시작하시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 이제 뇌를 들여다보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포도주는 거의 끝나가는데 저절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이 명예교우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노인네들끼리 대가들끼리 맨날 앉아서 얘기하는 거로는 부족하다 그래갖고 기쁨조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을 그 노인 대가들은 시니어 펠로우라고 부르고 젊은 학자들은 주니어 펠로우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 소사이티 오브 펠로우즈의 주니어 펠로우로 뽑히면 3년 동안 무슨 연구를 하든 그냥 무조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엄 촘스키, 제 지도교수 윌슨 교수님, 여러분이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는 제럴드 다이먼드 뭐 이런 분들이 다 저기 주니어 펠로우 출신입니다. 3년 동안 그 양반이 무슨 연구를 했든 상관없이 하버드 대학 총장에게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했는데도 난 철학과 교수가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철학과 교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일하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를 단 한 줄도 쓰지 않는다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다 돈 받고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1년에 10번도 보내줍니다. 컴퓨터 10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사줍니다. 근데 보고서는 한 줄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팽팽 놀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놉니다. 노엄 촘스키 교수님은 나는 내 평생 연구를 그 3년 동안 다 했다.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게 주니어 펠로우로 뽑히는 순간,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순간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3년 후에 우리 대학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추천인단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까지는 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 표현을 하자면 필름이 끊겼던 날이 그때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말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술 퍼먹고 그냥 나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미시간 대학이라는 곳에 똑같은 기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기금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버드 대학은 시니어 펠로우들이 그냥 금년엔 12명 뽑을래? 그러면 12명 뽑고요. 금년에는 좋은 놈 없어? 그러면 2명만 뽑고 맘대로인데 미시간 대학은 기금을 가지고 딱 1년에 4명씩만 뽑습니다. 근데 거기는 추천을 안 받아도 되고 자기가 자원해도 됩니다. 제가 그때 마침 미시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거기 자원했습니다. 거긴 제가 뽑혔습니다. 저다가. 네. 저는 공공연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와 저 주니어 펠로우로 일했던 3년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1년에 4명씩 3년 차가 모여 있으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뭐 여행 간 놈 있다 그래도 10명, 11명 정도가 있는데 수요일 점심마다 이 방에서 소사이티 그 사무실에서 저희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마련해 줍니다. 그럼 저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저희들 중에 철학하는 친구는 왜 철학자들은 맨날 어렵게 글을 쓰나 뭐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면 결국은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요. 뭐 사회학하는 친구는 중산층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얘기 한참 들어보니까 중산층이라는 건 허구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우리 언론에 보면 중산층의 몰락 그러는데
원래 있지도 않은 게 어떻게 몰락하나. 저 같은 사람은 왜 공작새는 수컷이 더 아름다울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1년에 수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얘기를 하면 1년이 52주잖아요. 3년을 떠들면 156개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점심때 모였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헤어진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꼬리를 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니어 펠로우들이랑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을 모셔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토론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거의 200가지 주제에 대해서 귀동냥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 통섭을 주장해 놓고 온갖 데 불려다닙니다. 통섭 꺼내놨다는 죄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에 무슨 뭐 정신분석학 뭐 이런 데도 가서 기조 강연도 해야 되고요. 전 못합니다. 그래도 통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려가는데 그런 데 가서 허구한 날 제 목 내놓습니다. 뭐 수백 번 잘려나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데 가서 살아남은 이유는 저 주워 들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모르는 분야에 가서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동네에서 놀고 있구나. 이게 약간 감이 잡힙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까불기도 합니다. 저 옛날에 들었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걸 또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마치 제가 생각한 것처럼 들레즈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철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생물학한 놈이 별걸 다 하네.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먹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껴가지고 아는 척하고 삽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화여대에 2006년부터 통섭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끔 모여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름 참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지금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만들어내는 위원회인데 아니 이걸 생물학자들어 위원장을 하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김동연 부총리한테 제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경제는 제가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떨어져 나가고 지금 제가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은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홀로 위원장인데요. 김동연 부총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참 괜찮은 분인데 20명의 위원을 핸픽을 했어요. 경제학자는 20명 중에 3명밖에 안 뽑아놓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온갖 분야에서 그냥 잡다한 사람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덕에 정말 재밌는 위원회가 됐습니다. 저는 정부위원회에 저도 몇 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늘 불량위원이었습니다. 정부위원회 가면요. 발제를 누군가가 합니다. 삥 둘러앉았는데 그 발제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누구는 쓴소리하고 누구는 덕담하고 뭐 이러고 다 돌아가면 그 부처의 국장이 맨 마지막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집에 갔는데 뭐 제가 얘기한 게 뭐 국정에 반영이 됐는지 뭐 어쩐지 전 뭐 알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위원회를 한 번 아니면 2번만 가고 몽땅 결석을 했습니다. 불량위원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위원장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원들이 다 저 같으면 다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제 식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차관이 부총리는 뭐 일 있어서 먼저 가고
기재부 차관님이 앉아서 그럼요 위원장님 대로 하라고. 근데 그날도 뭐 어김없이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토의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또 발제를 하더라고요. 한 40분 발제를 했어요. 보니까 한 35분 남았는데 제가 어쩌다가 위원장을 제법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위원장의 최대 덕목은 시간을 엄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35분 남았는데 그냥 이 시간 내에서 딱 하고 나는 칼같이 끝낼 거다. 근데 오늘도 이 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 기재부 차관님, 아닙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 표현을 빌려가지고요. 그럼 위원님들 지금 들으신 거 개 무시해 주십시오. 예, KDI 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싹 무시해 주시고요. 안 들은 겁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모두가 다 발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018년 대한민국 어떤가요?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근데 뭐 쭉 한 말씀씩 하는데 한 3분 남겨놓고 제가 마무리 발언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유, 대한민국 큰일 났네요.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20분의 위원이 하루를 몽땅 비울 수 있는 날을 찾아달라. 전부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날이 안 찾아지면 찾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1년이 가면 우리는 그걸로 위원회를 끝내겠습니다. 근데 짜보니까 한 3주 후에 그런 날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2시에서 만나서 6시에 헤어지는 거로 하겠습니다. 회식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6시 이후부터는 또 일정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0번을 모였습니다. 기재부는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뭐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이 저는 그냥 질펀하게 떠들고 그냥 맨날 끝냈거든요. 뭐 그랬거나 말거나 나머지 위원들 19분은 제가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합니다만 전부 최빠가 됐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부위원회 하다 이렇게 재밌는 위원회는 처음이다. 예, 우리나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예전에 우리 토론 문화를 한번 일으켜보겠다. 그래서 계급장도 뛰자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참 못합니다. 원래 토론이라는 말은 영어의 discussion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영어의 discussion은 디베이트가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상대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맞느냐, who is right를 찾는 게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으냐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우리나라 토론 장면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결연하죠. 모여 앉으신 분들이 기어코 저놈을 깨부수고야 말겠다. 그래서 서로 말꼬리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게 한 톨도 없는 겁니다. 끝장 토론?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토론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경청하다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성숙하는 그런 걸 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통섭이라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굉장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제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컨실리언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자연 철학자 윌리엄 휴월이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쓰다가 인기가 없어서 죽어버려가지고요. 영어 사전에서도 사라져버린 고어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이 학자가 그걸 발굴해서 책 제목으로 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술장사들이
지네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찾았냐 이겁니다. 이 양반들이 이 단어를 찾아낸 그 경위를 자기네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책의 요약문 같아요.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자연 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놓고 와인이 뭐냐, 와인은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뭐 어쩌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술이나 팔아먹지 이게 무슨 이렇게 난리.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놨는데요. 네 사람의 와이너리 오너들이 만들어낸 와인입니다. 근데 이름 정하자.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날 만나서 결정하자. 근데 집에서 지 이름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세 이름도 좀 잘 생각하고 다음번에 우리 모여서 정하자. 그 다음에 모여서 또 조금 디스커션을 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써서 넣었다, 개표했다, 만장일치였다 뭐 이래요. 만장일치해봐야 4표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름,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그 이름을 버리고 자기 친구가 만든 이름으로 기꺼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디스커션은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필코 내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토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어떤 분들이 최근에 책에서 이걸 토론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토의라고 하면 좀 나을 거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토자가 문제더라고요. 토자가 때릴 토, 두들길 토예요. 에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단어가 수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구의 민주주의 할 때 쓰는 깊게 생각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자. 근데 이 의자가요, 보니까 말씀 언변 빼고 이 의자가 전쟁 때 이 양의 머리를 창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러는 거래요. 그러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거래요. 그러니까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건 신이 정해주는 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무슨 디스커션이 필요해요? 그거보다는 그러면 숙론이라 그러면 요 윤자는 논의 말씀 언변 빼고 요 윤자는 두루두루 여러 개가 합쳐진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커션을 이제 숙론이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영어로 커넥티비티,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놨던 모든 기술들이 다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언제 내 분야에도 어떤 변화가 밀려올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거창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일으켜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디지털 기계를 갖고 나와서 그거를 제품 설명회를 하면서 아날로그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떤 겁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입니다. 리버럴 아츠 교양 인문학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폰을 꺼내 들고 코너로 가면서 저 친구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 기계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제가 들어본 구라 중에 가장 센 구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열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인문학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구라가 아니었잖아요. 저 작은 기계가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저 기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시대에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BCAD,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잡스 이전과 잡스 이후로 나눠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럴 어마어마한 문제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어느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분야를 이해하고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예전처럼 그냥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전부 장애우들이잖아요. 학문 장애우. 예,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우리 중3 때 우리를 장애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너희 따위가 무슨 신화 이해하겠냐, 니네는 이과 가라. 그래서 저쪽 보더니 니네들이 무슨 수학이나 제대로 하겠냐, 너희는 문과 가라. 저는 정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절반을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드디어 모든 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재작년부터 2018년부터 다행히 통합과정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시대의 주역이 될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아이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됐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삽니다. 왜? 우리처럼 끼 많은 민족이 세상에 없잖아요. BTS를 만들어낸 민족이에요. 우리처럼 성실한 민족이 이 세상에 더 있습니까?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고 나와, 그럼 저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통섭형 인재로 커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방 안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외우셨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우리가 외운 외국 시로 가장 대표일 텐데, 그 시인이 쓴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맨딩 월이라는 시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담을 고치며, 이 정도 되겠죠? 뉴햄프셔의 그 양반 집에 있는 담입니다. 저게 겨울에 조금 무너지면 옆집 양반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담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쓴 시랍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우리말로 하면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이런 정도입니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이잖아요. 우리 한 집안 됐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각방 써야 됩니다. 학문, 경제학, 법학, 생물학, 물리학 뭐 따로 하냐,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다 합쳐가지고 그냥 식학이라 그러자. 그건 안 되잖아요. 다 따로 배워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학문 간의 담이 너무 높으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담을 저 정도로만 낮춰주시면 생물학하는 제가 기계공학으로 좀 건너오고 싶다는 겁니다. 생물학하는 제가 법학으로 와갖고 같이 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 나갈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총구석에서 저 같은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들으시면서 배움의 그 영역을 넓혀가시는 선생님들 다시 한번 깊이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